네,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돼서 이제 40주년 기념식을 조촐하게나마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40년 전 오늘 80년 헌법에 환경권이 규정되어 80년 10월 23일 날 국민 투표를 통해서 10월 27일 날 바로 40년 전 오늘 헌법이 공포됐는데, 사실 이 자리는 그러한 개헌 헌법을 기념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바로 거기에 40년 전 헌법의 환경권이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이런 권리에 대한 규정이 최초로 우리 헌법에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환경권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포럼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원래는 이 정부 행사로서 커다랗게 환경권 40주년을 기념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지만, 코로나 등 이런 등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 오늘 이렇게 존경하는 이런 포럼 위원님들 모시고, 그리고 장관님 모시고 40주년 기념식을 하게 됐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의 변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식순에 따라서 개회사와 축사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 사진 촬영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조발제 이하 이 부분은 사진 촬영 이후에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환경권 40주년 포럼 공동대표이시자 KEI 원장이신 윤재영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마이크는 벗고 인사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I 원장 윤재용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이렇게 활동이 쉽지 않은 시기에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우리 환경권 40주년 포럼 위원님들과 환경법학회 회원님들, 그리고 송옥주 의원님, 안호영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내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환경권 40주년 기념 행사는 전문가 포럼과 국제학술대회로 구성하였습니다. 전문가 포럼에서는 우리나라 환경권의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과 향후 과제를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고, 국제학술대회에서 해외의 환경권 논의 동향과 관련 소송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전문가 포럼은 올해 환경부가 주최하고 저희 연구원이 주관하고 있는 환경권 40주년 포럼의 마지막 포럼입니다. 오늘 굉장히 바쁘신데 또 장관님께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포럼에서는 그동안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법조계, 종교, 언론, 시민단체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분들이 자연의 권리, 환경정의, 기후변화 등 환경권과 관련된 이슈를 정리하고 보다 진일보한 환경권의 구현을 위한 입법 과제를 고민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논의를 정리하고 환경권 실질화를 위한 향후 과제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저와 함께 포럼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 환경권의 미래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주제로 포럼의 기조 연설을 해주시는 이규영 포럼 공동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2018년 환경헌법 포럼에서 저희와 뜻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환경권 실질화를 위한 제안을 해주시는 강금실 포럼위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제학술대회는 한국환경법학회에서 함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강현호 한국환경법학회 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국제학술대회에서는 각국의 환경권 보장의 수준과 논의 동향 그리고 기후변화 소송 사례를 듣고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발표를 맡아주신 미국의 오레곤 대학 메리우드 교수님과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크리스티안 칼리스 교수님 그리고 기후정의 국제 네트워크의 로다 베어헤이엔 변호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2012년부터 우리나라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환경 인식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 환경 의식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국민 환경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91%가 기후변화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며 대기질과 수질 분야의 환경 상태에 대해서는 약 70%가 불만족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환경 피해 유발에 따른 처벌 강화와 규제 기준 강화를 선택하신 비율이 높았습니다. 오늘의 포럼과 국제학술대회가 이러한 국민의 수요에 대응하고 환경권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뜻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그 송옥주 위원장님과 그 안호영 의원님의 축사가 있었는데요. 어제하고 오늘 아침 일찍 급한 일이 있어갖고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 장관님 그리고 포럼 위원님들에게 굉장히 그 죄송하다는 이런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그 축사 순서입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경부 장관 조명래입니다. 예, 오늘 정말 뜻깊은 자리에 제가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쁘고 또 영광입니다. 그 앞에서도 소개해 있었습니다만 40년 전 오늘 그 헌법 개정을 할 때 이 환경권이 이제 기본권으로 도입이 되었던 그날이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로 봐서는 아마 세계사적으로도 획기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의 정권은 결코 민주적인 정부가
아니었던 시절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국민의 기본권을 그렇게 국가 권력이 잘 보호를 해주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권을 헌법에 담았다는 것은 비록 당시 현실은 기본권으로서 환경권을 보호를 혹은 또 구현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미래 어느 시점에 가서는 반드시 실현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약을 한 일종의 헌법의 규정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뜻깊은 그런 사건이었다고 보고요. 공교롭게도 그 10월에 지금부터 40년 10월에 헌법에 환경권이 포함되던 그때 같은 달 제가 사실은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결혼하는 이후에 그 역사와 헌법에 환경권이 도입된 이후의 역사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에서는 저로서는 상당히 뿌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실제 그 헌법의 환경권이 보장되고 난 뒤에 많은 환경 관련 법의 제정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그 그 환경 관련 법이 한 72종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이 헌법의 환경권이 도입되면서부터 법뿐만 아니라 환경 관련 정부 조직의 개편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 또 현실입니다. 특히 법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63년에 공해방지법이 이제 제정된 이후에 환경권 도입을 계기로 해서 환경 관련 법의 제정이 급속하게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또 조직적 측면에서는 67년에 우리 환경부의 전신이 바로 보건사회부 환경위생과 하나의 계에서 출발했던 것이 바로 1980년에 환경청으로 설립이 되고, 그로부터 14년 뒤인 94년에 환경부로 승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그동안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사회 발전을 이루었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환경 문제가 야기가 됐습니다만, 헌법에 환경권이 들어오면서부터 환경법 제정을 통해서 많은 환경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의 제정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급격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90년대 이후에는 환경보존법이 이른바 매체 중심의 이제 법 체계로 바뀌는 또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기, 수질 등 6개 법률로 분화가 되고, 또 그리고 현재 우리 물 관리의 근간이 되는 특히 4대강 수계법과, 또 그리고 환경부의 모든 정책의 법적 기반을 이루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도 90년대 들어와서 제정이 되고, 최근에는 법 개정을 통해서 그 법의 목적 규정에 환경 정의 요소가 이제 들어오는 그런 또 변화도 겪었습니다. 2005년에는 수도권 그 대기질 관리를 위한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 특별법이 도입됐고, 2012년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터지고, 2011년에는 구미불산 누출 사고가 터지면서 그야말로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또 구제하기 위한 그런 법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환경법은 지금 또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자에 와서는 특히 미세먼지에 관련된 다양한 법들이 제정되었고요. 그다음에 이 폐기물을 이제는 더 이상 폐기물로 보지 않고 자원으로 바라보고 또 활용하고 또 관리하는 그런 인식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자원순환 기본법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입니다. 2년 전인가요? 수질과 수량을 통합하는 그런 물관리 기본법이 제정돼서 현재 환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물과 관련된 모든 이 정책의 업무 과제들이 통합이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완성은 안 됐습니다만 완성을 향한 그런 발걸음은 분명히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그 40년 전에 헌법에 환경권이 들어오고 난 뒤에 많은 그
그 환경과 관련된 법 제도적인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40년을 우리가 되돌이켜 봤을 때 과연 아직도 국민들의 환경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뭐 어떻게 여러분들 대답을 하실 겁니까? 제가 환경 정책의 수장을 맡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기대하는 바에 비한다면 국민의 환경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이 엄연한 저는 법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자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더욱더 다양한 방식으로 불거지고 또 사회 어떤 계층이 환경 문제와 결합되면서 이른바 환경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만큼 40년 전에 헌법에 도입된 이 환경권의 어떤 그런 그 정신이라든가 지향하는 바는 여전히 현실에서는 실현되지 않고 있고 또 구현되지 않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40년은 지난 40년 동안 우리는 환경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또 그리고 앞으로 40년 내지는 400년 동안 환경권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포럼은 그런 것을 짚어보고 또 다짐해보는 중요한 저는 장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이후 행사에서 국제 학술대회에서도 그와 관련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사실 제가 KIA 원장을 하면서 이 포럼을 꾸렸습니다만 환경부로 온 뒤에는 이 포럼에 제가 직접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당시에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이 여러 가지 숙제들을 풀지 못하고 환경부로 온 이후에 뭐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찜찜한 뭔가 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그런 후회 내지는 뭐 불안감 내지는 뭐 불만 이런 등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뭐 이런 짐을 제가 윤재영 우리 KIA 원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강금실 전 장관님 그다음에 이규영 우리 전 환경부 장관님 등에 맡기고 지금 떠나 있는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포럼을 지난 5월부터 꾸려왔죠. 잘 꾸려왔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많은 논의와 아주 건강한 그런 어떤 성과들이 저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오늘은 그걸 또 정리하는 한 단계 정리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며칠 전부터 읽기 시작한 책이 우리 강훈실 전 법무장관님이 중심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구 법학 우리나라 저는 운동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지구를 위한 법학인가요? 책 제목이 그렇죠. 제가 어젯밤까지 두 번째 챕터를 읽고 세 번째 우리 박태영 교수가 쓰신 세 번째 챕터를 제가 읽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권의 논의가 이제는 단순한 인간 중심의 권리에 관한 논의에서 지구 중심에 관한 어떤 생태학적 관점에까지도 우리 확장해야 되는 그런 또 엄연한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숙제까지 일거에 우리가 다 해결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만 어쨌든 이 포럼에서 그런 논의도 시작을 해서 단순한 논의로 끝나지 않고 우리 헌법에 반영이 되고 또 국민의 구체적인 환경권으로 구현돼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포럼은 몇 회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이 진정한 친환경 헌법이 되고 지구법학적 원리에 기초한 그런 헌법으로 바꿔나갈 때까지 계속 활동을 하셔서 그야말로 그런 성과를 내는 포럼이 돼야 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줄 것을 제가 믿고 기대하면서 그냥 오늘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장관님께서 작년부터 환경권 40주년에 대한 수많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올해 포럼으로 그리고 국제학술대회로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관님 일정이 있어서 지금 사진 촬영을 하고 아마 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럼 위원님들께서는 그 사진 촬영에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어렵게 우리 포럼의 공동 대표이신 그리고 지금 한국환경한림원 회장님이신 이규영 회장님에게 기조발제를 부탁을 드려서 하여튼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옥고를 받아들고 오늘 이 기조발제할 때 아주 집중해서 저도 듣고 포럼 위원님들도 듣고 토론할 때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기영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환경권 헌법 명문화 40주년을 맞아서 국내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제학술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 대회를 위하여 그동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그리고 환경법학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워진 나라 중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한 거의 유일한 나라로서 세계적 모범 사례로 벤치마킹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갑축 성장 과정에서 나타났던 매우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조기에 극복하고 환경 관리에도 매우 큰 성과를 거둔 나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OECD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환경성 성과 평가에서도 스트라이킹 프로그레스, 놀라운 진전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수질 폐기물 산림 보건 분야 등에서 세계적 성공 사례로까지 이야기된 바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 추진, 산업 각 분야의 적극적인 협력의 결과이지만 그 근저에는 1980년 개정 헌법상 최초로 명문화된 환경권 규정이 있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헌법상의 환경권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권 조항 헌법 제33조는 1980년 10월 당시 출범한 권위주의적 정부가 만든 대통령 간선제를 중심으로 하는 제5공화국 헌법에 처음 명문화되었지만 사실 초기 상당 기간 장식적 성격의 조항으로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축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심각한 공해 문제는 국민들로 하여금 성장 일변도의 경제 정책의 수정과 더불어 환경 문제 해결을 통한 환경권의 실질적 보장도 강력하게 요구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헌법상 환경권 조항도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80년대 중후반부터는 본격적인 환경 행정의 추진 기반으로 작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헌법상 환경권은 국민 개개인에게 인정된 실체적 권리입니다. 학설은 대체적으로 넓게 파악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건강을 훼손당하거나 훼손당할 우려가 있는 자가 책임 있는 공권력이나 제3자에 대하여 그 원인을 예방하거나 또는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협의의 환경권뿐만 아니라
청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광의의 환경권도 인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권을 인정받음으로써 국민 개개인은 환경오염을 감시 억제하고 환경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환경권은 많은 기본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그 보장이 불가피한 일종의 기본권의 전제 조건의 보호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종합적 기본권의 성격도 있다는 것이 다수 학설과 판례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환경권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종합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설과 판례는 헌법 제35조 2항에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추상적 권리설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실체적 권리성은 명백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입법은 입법 재량의 일탈 남용이 됩니다. 헌법재판소도 환경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부의 결정에 맡겨져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본질적 내용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헌법상 환경권의 주체는 자연인인 국민입니다. 다만 법률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 세대는 그 주체로서 아직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를 포함하고 배려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유엔을 비롯한 범지구적 차원의 보편적 가치로 정착되고 있는 현 시대의 추세를 고려할 때 미래 세대에 악영향을 주거나 또 큰 부담이 주게 될 것이 분명한 사안에 대하여는 환경권의 주체로서 가능한 한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거나 어려울 경우 입법적 해결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래 세대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먼 미래 세대도 있지만 어린이 등 현재 존재하는 세대로서 미래에 오랫동안 영향을 받게 될 세대도 미래 세대로 포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헌법상 환경권은 국가에 대하여 직접 적용되어 모든 국가 권력과 입법, 행정, 사법권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비록 환경권이 입법에 의하여 구체화가 되는 추상적 권리이기는 하지만 엄연한 실체적 권리이므로 국가 권력은 그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없으며 이 부분에 관한 국가 권력은 구체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같이 간략하게 환경권의 개념과 성격 등에 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헌법상 환경권 조항 하에서 현실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과연 환경권 조항을 통해서 어떠한 실질적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해 볼 시점이 되었습니다. 사실 환경권이 헌법에 명문화되고 국민 개개인에게 인정되는 실체적 권리라고 해석은 되었지만 제정 초기에는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 권력 자체가 환경권의 구체화에 관심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며 국민적 관심도 별로 없었던 것도 사실이어서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장식용 환경권 시대라 부를 만합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부터 압축 성장의 부작용이 본격화됩니다. 수도권의 분진, 납 등 대기 오염이 심화되고 산성비 문제도 심각해졌으며 수돗물 불신도 크게 표면화된 바 있습니다. 또 울산, 온산의 대기 오염과 그에 따른 괴질 등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자 공해 방지 차원의 정책과 환경 단속이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또 이때 특기할 것이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 게임의 주체입니다. 두 국제적 스포츠 행사의 개최를 계기로 환경 문제에 대한 정부의 규제 정책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합니다. 한편 이 시기 치열했던 민주화 운동의 한 갈래로서 환경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투쟁의 형태로 NGO들의 환경 운동이
강력하게 전개된 것도 환경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기초확립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추진된 80년대 중반 대표적 환경정책으로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설정, 고체연료 사용 금지, 청정연료 의무화, 무연휘발유 자동차 의무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시기는 환경권의 발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990년 환경청이 환경처로 내각의 일원으로 승격되면서 환경권 보장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에 90년대 초반 낙동강 페놀 오염 사고 등 두 차례의 대형 물사고를 겪으면서 하수 처리와 고도정수 처리에 엄청난 국가 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종량제 시행과 자원 재활용의 본격화, 천연가스 버스 도입, 환경영향 평가 강화, 국립생물자원관 설치를 비롯한 자연환경관리 강화 등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국민들의 환경권이 강조되고 실질적 환경의 질 개선이 가시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를 환경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환경정책의 성장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 물, 대기, 폐기물, 자연환경 등 분야의 정책 추진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006년 OECD로부터 대한민국은 환경정책에 놀라운 진전을 성취하였다는 높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구미 불산 폭발 사고 등 연이은 화학물질 사고와 너무나 엄청난 피해를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터지면서 환경권의 본질인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더욱 크게 부각되었으며 이에 따른 수용체 중심의 환경보건 문제가 최우선적인 정책 화두로 등장하였습니다. 이후 화학물질 관리와 환경보건 분야에서도 점차 정책 체계와 내용 모두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급증, 또 미세 플라스틱 문제의 새로운 대두, 기후변화 피해의 본격화, 최근에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한 비대면 시대의 출현에 따른 일회용품과 포장 폐기물의 엄청난 급증 등 앞선 시대와 다른 양상의 환경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질적으로 모든 경제 주체의 고통 분담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 해결 방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 시기를 포함한 가까운 미래를 환경권 보장의 업그레이드가 요구되는 환경권의 확장기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환경정책의 발전과 그 성과의 배경에는 우리 헌법상 명문화된 환경권이 바탕하고 있음은 30여 년 넘게 정부와 시장의 환경 분야 현장에서 활동해온 본인으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환경권의 확장기를 맞아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이제 환경권의 미래를 위한 전제 조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환경권을 더욱 보장하기 위한 전제로서 국가와 개인 및 기업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함께 확인하고 추구해야 할 원칙 내지는 가치에 대한 공동인식 또는 사회적 합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으로 저는 크게 네 가지 대원칙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생명 존중, 지속 가능한 발전, 모든 경제 주체의 고통 분담, 그리고 확고한 법 집행입니다. 이러한 4대 원칙 또는 가치가 동렬에 또는 함께 나열될 수 있는 차원의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중 한 가지라도 빠진다면 우리의 환경권 조항은 그야말로 초기의 장식용 조항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가치인 생명 존중은 비단 환경권 조항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상의 모든 인간의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가치입니다.
특별히 환경권과 관련하여서는 인간뿐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공동체를 포괄하는 특별하고 절대적인 가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가치인 지속 가능한 발전은 유엔에서 정한 문자 그대로 미래 세대가 누릴 삶의 질을 저해하지 않는 현 세대의 성장으로서 한마디로 현 세대의 후손들에 대한 배려를 말하며 실천 규범으로는 욕망의 절제를 말합니다. 세 번째 가치는 모든 경제 주체의 고통 분담입니다. 개인과 기업을 포함한 모든 경제 주체는 환경에 관한 한 빠짐없이 가해자이고 피해자입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의 각 단계별로 최대한의 이익과 최대한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작금의 경제 체제와 생활 문화가 무한히 지속되는 한 우리에게 환경권 조항은 서면에 불과하고 친환경이라는 슬로건은 위선이며 작게는 미세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부터 크게는 기후변화 대처를 비롯한 모든 환경 개선 노력은 한계에 부닥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네 번째는 확고한 법 집행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가치와 동렬에 있는 가치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수단적 가치일지라도 환경에 관한 한 이것이 없으면 앞의 것이 모든 것이 다 공연불에 그치게 되는 절대적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지키는 일뿐만 아니라 환경 비용의 내재화를 통한 공정한 시장 질서의 확립, 또 환경법을 잘 지키는 기업에 대한 배려, 또 환경 투자, 또 환경 산업을 일으키는 차원에서도 너무나 주요한 원칙입니다. 환경권 명문화 초기에 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두 법 체제였던 환경법도 지난 40년 동안 엄청나게 진화하여 최근 공식적으로 70여 개의 법률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많은 법률들이 항상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또 추구하고 있는 환경권의 실질적 보장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권은 현실적으로 법률에 의해서만 실현되는 추상적 권리로서 작금의 70여 개의 법률은 지난 40년간의 환경권 보장 노력의 다대한 성과이지만 결국은 정부의 실효적 집행 의지에 그 성과가 좌우되고 있음은 그동안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 존중, 지속가능 발전, 모든 경제 주체의 고통 분담, 그리고 확고한 법 집행이라는 4대 원칙에 관한 국민적 인식이 확고해지고 이것이 의식 속이 아닌 실제 행동 규범으로서 모든 경제 주체의 움직임에서 자연스레 우러나는 때가 될 때 비로소 우리의 환경권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미래 세대가 모두 인간답게 살 권리를 확고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근의 헌법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면서 비록 권력 구조의 개편이 핵심 화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환경권 개정 조문안이 제시되었고 정부의 개헌안에서도 상당 부분 반영되는 성과를 올린 바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이러한 구체적인 노력에 더하여서 향후 개헌 논의가 다시 구체화되면 앞에서 언급한 4대 원칙이 비록 지난번 정부안에서도 일정 부분 반영되고 있지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총괄과 개별 조항에서 좀 더 깊숙이 녹아드는 방향으로 환경권에 관한 부분이 논의 보완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를 통하여 향후의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국가기관들을
좀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환경권 보장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국민 개개인과 기업 등 각 경제 주체가 타인을 위하여, 다른 생명체를 위하여, 그리고 또 미래 세대들을 위하여 현생의 욕망과 활동과 삶을 스스로 절제하며 위대한 배려의 여정으로 함께 나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환경부 소속의 행정가로서 오랫동안 일해 오면서 상당 기간 솔직히 환경권이 실체적 권리인가, 종합적 기본권인가 하는 등등의 논의는 솔직히 별 실익이 없다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국민과 기업 등 각 경제 주체가 경제적 자유나 다른 가치들을 일정 부분 양보하면서라도 환경을 더 중시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공감대만 형성할 수 있다면, 또 이를 위해 자신도 고통 분담에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해 준다면 개별 법률로 환경권을 보다 잘 구체화하고 재원 투자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높이고 생활문화 자체도 친환경적으로 바꿔 나갈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꿈은 사실 현실적으로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작게는 개별 환경법 재개정을 둘러싼 전투들, 그리고 크게는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크고 작은 대립과 갈등과 전쟁을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립과 전쟁들이 결국 헌법상의 경제적 기본권과 환경권 사이의 가치 충돌로 기결되고 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댈 최후의 보루는 바로 헌법상의 환경권 조항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제 스스로 환경인이라고 자임하고는 있지만 헌법 문제에 관한 한 아마추어인 저에게 많은 학계 원로와 전문가들 분 앞에서 기조연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와중에 전 국민께서 보여주신 거의 예외 없는 철저한 마스크 쓰기는 자신의 건강보다 나로 인해서 혹여 타인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으로 정말 불편한 것을 참고 동참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생명 존중 등 환경권 4대 원칙을 포괄하는 실천적 가치인 배려와 절제를 앞장서서 실천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국민 전체가 함께 실천할 수 있을까를 감사와 경의의 눈으로 보면서 우리의 환경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희망을 우리 함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기조연설을 마치고자 합니다. 모든 분들 건강 잘 지키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권 실질화를 위한 4대 과제 또는 전제로서 엄격한 법 집행부터 해서 지속 가능 발전을 이루기 위한 이러한 모든 경제 주체의 고통 분담,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지향하는 바는 생명 존중과 가치에 대한 재인식,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의 뜻을 표현해 주신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이 사회도 보면서 이 발표를 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사실 환경부에서 자금 지원을 해서 저희가 인전 환경권 40주년 포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과제 PM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최종 보고의 성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도 강금실 장관님과 그 당시 조명래 원장님 모시고 환경헌법 포럼을 시작을 했었고, 그 연장선상에 오늘
환경권 실질화를 위한 포럼이 오늘로서 4회차에서 대단원의 막을 일단 내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그 연구하고 있는 부분들은 계속 지속되겠지만 일단 실질화를 위한 입법 과제 등등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한 10분 정도 우리 저 포럼 위원님들께 일단 보고를 드리고 일단 토론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더 보강해서 저희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많이 못해갖고 약간 옷이 끼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환경권 실질화라고 할 때 뭐 저희들은 많이 알지만 혹시 그 유튜브라든지 이게 나중에 릴리즈 됐을 때 왜 실질화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실질화를 위해서 그럼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제 생각에는 환경 헌법적 과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환경 입법적 과제가 있고 세 번째로는 그런 어려운 헌법이나 입법 개선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일단 여기 환경 행정을 담당하는 환경부 주무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환경부가 하기 때문에 환경 행정 개선에 대한 이 부분으로 일단 3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환경권 등장과 관련된 이 부분은 뭐 20세기 중엽의 사회국가의 이런 출발과 함께 시작을 했는데 이 시기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일단 이 경제 성장 중심의 사회 정의라고 하는 이런 사회국가의 과제가 핵심이었고 그래서 이 사회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나마 자유주의에 기초한 이런 자본주의 폐단을 시정을 하자라고 해서 사회복지 국가가 그 중심 태제였습니다. 따라서 그로 인한 이 환경 오염에 관한 문제도 이런 사회복지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고 따라서 그에 따른 권리도 사회권의 일종으로서 환경권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출발을 하여 지금까지도 환경권을 사회권으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20세기 오늘 극심한 기후환경 위기 시대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도 과거 1940년대, 50년대, 60년대에 그 시기에 똑같이 환경권을 이해할 것인가? 인간의 생존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모든 자유와 재산권 이런 부분들은 보장이 될 수가 있을까? 저는 헌법학자로서 출발해서 환경법 학자까지 왔지만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생존 기반을 전제로 해서 수많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가 보장될 수 있었는데 사실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환경과 양립할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이 부분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경 파괴의 정도가 불가능할 정도다, 양립 불가능할 정도다. 그것이 어느 시점에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던 거 아니냐? 아니면 지금 그 정도가 아니냐?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이 정도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들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IPCC 등 이런 2018년 송도 특별 보고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라고 한다면 2040년이 일단 스레시홀드를 넘는 것 아니냐 이게 그 보고서의 핵심 요지였죠. 따라서 생존 기반이 훼손된 상태에서의 그 환경권을 지금 과거에 시작할 때 사회국가 초창기에 그 시각으로 계속 볼 것이냐 아니면 이 생존 기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냐 이 절체절명의 문제 속에서 환경권을 이제 그 전면에 내세워 여러분들 생존권이라고 하는 이런 복지와 관련된 수많은 권리가
환경 오염으로부터 그 인간의 생존 기반을 보호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환경권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권리라는. 근데 그것을 이제 실질적 필요에 의해서 저희는 이 사회권이 아닌 독립적이고, 그러니까 사회권으로부터 독립된 그러한 구체적 권리로서 실질화돼야 된다는 것이 이게 올해 당면한 이런 헌법적 과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인간의 삶과 지구의 지속 가능성도 비로소 확보될 수 있다. 그래서 있는 거 갖고 싸우자라고 한다면 일단 환경권을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단순히 그 학문적인 이런 문제는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로는 환경헌법을 개정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2018년도에 그 포럼 결과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헌법상 기본 원리로서 이제 자유국가 원리가 중요한 만큼 환경국가 원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헌법적 가치로서 자유와 재산권 이걸 한 축으로 한다면 또 하나의 축으로서 이 환경에 대한 가치가 양립될 수가 있어야 된다. 헌법적 해석 자체에서. 그래서 원리로서 이해되어야만 그 헌법 재판 등 헌법적 판단이 제대로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환경권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 보장 중심이라고 한다면 환경국가 원리는 권리 주체성, 연관성이 희박한 자연환경이나 생태계, 지구 차원의 이런 보호 이런 부분들이 다 이 환경국가 원리에 의해 보장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경권의 독자성과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는데 환경권 조항에다가 기존의 그 기본권 규정 편제상 지금 사회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35조에. 그래서 사회권에 관한 조항과 별도로 규정을 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거는 소위 그 헌법 해석할 때 이런 시스템 해석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로부터 저희가 조문 체제를 별개로 해야만 이런 사회권의 일종이다라는 지금 현재까지 이런 주장들을 좀 희석시킬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기조발제에서도 나왔었지만 이 법률 유보 조항을 악용하는 측면이 있다. 입법자가 반드시 그 본질적 내용을 환경권의 본질적 내용을 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실상 입법이 전혀 없다라고 해서 사실상 환경권이 구체적 권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법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 등 이런 부분들은 극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방법론적으로 법률 유본 조항을 일단 삭제하자. 세 번째로는 주거생활에 관한 보장 조항은 이동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환경권과 특별히 큰 관련은 없다. 복지에 관한 조항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좋겠고, 2018년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요 2018년 헌법 개정 포럼 조항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땡땡 조항을 어디에 넣는 게 좋겠는가 그럴 때 지금에 와서 보면 사회권과 별개로 해서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 추구권과 연계해서 총론적 조항에, 그러니까 기본권의 총론적 조항이라고 하면 10조, 11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연계해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더 설득력이 있겠다. 그래서 이 조문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은 헌법 개정 시 일단 예시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입법 과제와 관련돼서는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를 한 끝에 제일 핵심적인 거는 이거라고 봅니다. 환경 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만이 환경권이 실존화된다라.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일본의 그 오사카 대학 교수 한 얘기이긴 하지만 왜 선진국 가운데 또는 선진국 유사한 국가 중에서 왜 한국과 일본만 유일하게 이 시민단체인 환경단체 원고 적격을 부정하고 있는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일본만 부정하고 있다. 근데 일본하고 우리가 같이 갈 것인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하루속히 이런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에 맞춰서 환경단체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이런 입법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된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독일, 영국, 미국, 중국은 굉장히 강력한 이러한 법들로 인해서 사실상 이 환경에 있어서 전투적 성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입법 내적으로 조금 연역은 얕지만 굉장히 그 실천적인 입법들이 굉장히 많고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원고적격 입법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냐? 그럴 때 일단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한 이 오로스 협약에 좀 가입을 하자. 우리도. 우린 유럽 국가는 아니지만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법 접근성 확보, 그다음에 정보 접근권에 대한 이런 보장, 그다음에 이 환경 행정 절차에 대한 참여, 사법 접근권 확보, 이 세 가지가 오로스 협약의 핵심인데 이 부분에 우리가 가입한다면 나름대로 환경 단체의 원고 적격 입법을 하는데 상당히 수월한 이런 바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집단소송법이 입법안으로 발의된 건 다 아실 겁니다. 다만 이 집단소송하고 단체소송은 다르죠. 그래서 그 내용은 참고해 두시고, 다만 집단소송도 환경소송에서 활용될 수 있다. 굉장히 영향력은 클 거다. 하지만 이미 이 증권 분야에서 집단소송의 사례들 놓고 볼 때는 그렇게 소송의 건수가 많이 늘어나진 않는다. 그거 왜 그런가? 제가 봤을 때는 환경 영역에서는 더 적으면 적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하튼 집단소송 제도가 들어오는 것이 안 들어오는 것보다 낫긴 하지만 환경소송 활성화 가능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좀 비관적으로 보고, 기업의 실적 녹색 경영 가능성에 있어서도 약간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단체 소송, 시민단체의 이런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이런 입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여전히 이렇게 보고, 저희가 환경 사단법인 환경정의도 여러 이 환경운동 연합 등등 이 관련된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이나 환경단체 소송 법안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일부 의원 입법 발의로 될 수 있도록 지금 안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장 강력한 가능성 있는 것은 이 환경훼손법안이 만들어진다면 현실적으로 이 원고 적격의 당사자성을 적격성을 인정할 수 있을 가능성이 제일 많다. 그래서 요거는 뭐 사실상 지금 정부 쪽에서도 환경훼손 법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저희 환경법학회에서도 지금 그런 일련의 작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히 그 자연환경 훼손, 생태계 훼손 시 배보상과 보건 등 청구권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현실적이고, 그래서 환경단체가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 입법안이고, 나머지 환경행정 개선과 관련돼서는 제목만 말씀드리면 이 첫 번째 게 지금 환경권 보장과 관련돼서 지금 이 정부 사이드와 저희 실무자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데, 현행 환경권 보호 체계와 관련된 이 행정 체계가 이게 다 나눠져 있고, 아시다시피 거의 실적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환경권 보장위원회로 신설하는 그런 안이 고민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현행 환경오염 피해구제법이 있는데, 이 피해구제법이 환경책임법과 환경행정구제 이 두 가지가 이게 묶여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요것을 분리시켜서 환경피해구제법 새로 만들어 거기에 보장위원회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각각의 이러한 각각의 피해구제에 관련해 일련의 이런 정부 조직을 통합하는 게 효율적이고, 그나마 앞에 입법적 과제가 해소되기 전에도 일단 어느 정도 실행 가능성을 좀 확보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행정 절차 참여권과 관련돼서 이 환경영향평가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보완되지 않고 있다. 논의는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법도 이러한 절차 참여 권리 실질화라든지 의견 제수름의 요건 완화 등 현실적인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고 개정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환경정보 접근 이용권 보장과 관련돼서도 역시 환경영향평가법이 굉장히 중요한 일단
최전선의 입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러한 보고서 형태 수천 페이지를 갖다 주고 그걸 읽으라고 한다면 이거는 공개가 아니다. 주민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든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그 내용의 사업의 골자와 그 영향을 누군가가 전달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일단 현실적으로 정보 접근 이용권 보장 관련해 중요한 의미가 있고, 기타 개별법에 대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 환경 정보와 관련돼서 각각의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통합되어서 제가 볼 때는 사이트별로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자연 환경 이 모든 것들이 이 소위 그 로컬 맵에 따라 클릭을 하면 그대로 뜰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일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사고의 사전 예방 시스템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사후적으로 소극적으로 피해 구제에 접근하고 있는 이 법 자체는 지금 굉장히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그래서 좀 이 개선 방안 등을 좀 더 체계화해서 사전 예방 시스템을 좀 강화하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 저기 이기용 회장님도 그런 표현을 쓰셨지만 환경 집행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환경 행정에 있어. 그래서 환경 행정의 신뢰를 다시 확보를 해야만 모든 이 환경 정책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집행력 확보와 관련된 나름대로의 이런 개선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간략하게 저희 연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또 올라와서 일단 저희 이 포럼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좀 압축해서 그러면 대사회적으로 특히 이제 언론기관의 중요한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릴리즈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걸 국민들 워딩으로 간략하게 이 환경권 실질화와 관련돼서 특히 좀 더 포괄적인 이 지구와 생명 존중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한 이러한 제안을 솔직히 그 하기가 겁났는데 우리 저희 강금실 장관님이 흔쾌히 그 롤을 맡아주셔갖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빛을 느낍니다. 감사드리고 그 제안서의 제안을 지금 나와주셔서 해주실 거죠? 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농담 반 진담 반 말씀드리면 흔쾌히 맡은 게 아니고요. 우리 한상훈 위원님의 이와 또 우리 대표님 여러분들의 열정과 의지에 제가 굴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이규영 대표님 기조연설에서 말씀해주신 4가지 중요한 그 미래 발전을 위한 가치들, 그리고 또 한상훈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입법적인 과제들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한상훈 의원님도 지적했지만 유엔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견해가 지금처럼 가면은 2050년에는 이제 파국을 맞는다는 예측이고요. 최근에는 2024년에 그 위험하다는 보고가 됐다는 그런 정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주 또 그 적극적인 분들, 회의론자들 사이에서는 향후 10년이 매우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서 그런 그 환경과 또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미래의 가치를 담아서 간결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제안의 그 접근 방식은 4가지를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제가 그 대표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 포럼에 참여하신
박태현 교수님이나 한상훈 의원님 또 대표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좀 반영한 그동안의 논의를 반영한 거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환경권을 새롭게 이해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환경권이 개별적 권리이기에 앞서 집합적 권리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 강조돼야 한다. 그러니까 접근 방식 4가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환경 이익은 서로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동시에 강력한 환경 보호의 책임이 수반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저희 그 제안문 안에 있는데 이거 넘기지 않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 세대의 환경권은 미래 세대의 권리와 동식물들의 그러니까 전체 생명이 존재할 권리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이 강조돼야 한다. 이러한 4가지 접근 방식에서 제안을 6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환경권 보장과 환경보호 책임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제안한다. 첫째, 인간의 생활과 생산의 자연적 기반이자 동식물의 서식지이며 전체로서 생명 부양 시스템인 자연과의 조화, 하모니 위드 네이처라고 해서 유엔 총회에서 공식 의결된 용어이기 때문에 이 자연과의 조화가 인간의 정치 경제 시스템 존립의 근본 전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국가 목표로 헌법에 천명하여야 한다. 향후 있을 헌법 개정에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지난 2018년 그 개정안들을 보면은 정부나 국회에서도 이런 인식은 지금 하기 시작했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로 기후 위기 시대에 환경권은 이제 안정적 기후에 대한 권리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후를 안정화하기 위해 지켜야 할 필요 최소한의 책무이고 정부는 법률로서 구속력을 갖는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준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 번째, 정보 접근권, 의사 결정의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문을 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환경 침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적 행정적 구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자연 생태계, 동식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환경단체 소송법 등 아까 말씀드린 법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네 번째, 현 세대는 건강한 생활에 적합한 환경을 물려줘야 할 책임을 미래 세대에 지고 있고 또 우리 조명래 장관님이나 대표님 기조연설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이미 태어나서 성장하고 있는 많은 어린아이들 앞에서 우리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환경보호는 국가의 우선적 목표이자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린 뉴딜은 한국 사회가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지렛대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 이념, 진영을 넘어서 그 성공적 실행과 성과 도출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이러한 국가의 전략적 과제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감시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독립적 위상을 조속히 복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린 뉴딜 정책이 이제 막 초기 상황에서 상당히 좀 우왕좌왕하는 면도 많습니다. 그런 집행과 수립과 정책의 실행 과정도 매우 중요하지만 감시하고 독려하고 지원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국가가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5번째로는 이제 기업의 역할입니다. 모든 주체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기업은 더는 자연을 자원 생산 요소로 여겨서는 안 된다. 다행히도 최근에 와서 기업에서도 많은 에너지 전환이나 인식의 전환에 관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야 하고 기업은 사회적 책임으로서 지속 가능한 환경 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또 실행해야 한다. 이미 그 유럽 같은데 유로에서는 이런 노력들을 그러니까 기업 내에 환경 뭐 그 동물의 권리를 감시하는 뭐 직책 이런 것들이 지금 이미 많이 그 수립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업의 그 환경 경영 체제 구축이 이제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그 범위 내에서 사회적 책임을 보다 더 구체화된 환경 경영 책임으로 부각시켜서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환경 경영 체계 도입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모범 기업이 사회적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널리 알리고 그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구의 운명이 곧 인간의 운명이다. 이것은 이제 그 저희 그 지구법학 아까 장관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지구와 사람이라는 지구법학을 제안하신 그 생태사상가 토마스 베리의 명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인간의 운명이 지구의 운명인 시대를 열었죠. 근데 이제 자신 있게 끌고 왔는데 가만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지구가 파괴되면서 우리 스스로가 파국을 맞을지 모르는 위기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구가 있어야 우리가 있다는 이 명제를 공유하고 우리의 그러니까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구 공동체 속에서 인간 공동체가 있다는 의식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이를 위해서 법을 비롯한 우리의 문화는 지구 공동체의 실제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현 세대가 이행해야 할 지속적 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6가지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구 공동체와 인간을 위한 이런 제안을 해주신 우리 저희 전 법무부 장관이신 강건일 장관님께 저희 그 환경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환경에 더욱 큰 롤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게 불시에 이게 제안을 드렸는데 한번 박수로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처음에 잠깐 소개를 드렸어야 했는데 오늘 그래서 이병헌 국장님 가셨나요? 지금 막 가셨나? 아이고. 그러면 오늘 저기 4차 포럼에 저희 포럼의 멤버로서 흔쾌히 참여해 주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 환경일보 대표의 김익수 대표님. 네. 오늘 이병헌 국장님이 처음 나왔는데 타이밍이 안 맞아갖고 인사 못 드렸네요. 예. 다음은 저희 이기용 포럼 대표님께 종합 토론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 박사님 참 주최하고 진행하고 발제까지 해주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지금 다음 회의가 인터넷 발표를 포함해서 외국하고 그래서 시간이 저희가 아무리 늦게 끝나도 55분에는 끝나야 되죠. 그러면은 지금 정확하게 35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이 오늘 토론은 1, 2, 3차 포럼 때 나온 얘기들 또 오늘 발제해 주시고 또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종합해서 다 우리가 마무리를 짓는 토론임에도 시간은 지금 35분밖에 안 됩니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참 아쉽지만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가능한 한 전원이 이 종합 토론의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제가 시간을 좀 이렇게 하고 또 한 바퀴 돈 다음에 그래도 서로 쌍방향으로 질문 토론하신 거에 대해서 질문하시거나 또 부연 설명하실 게 있으면 또 의견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가능한 한
적어도 1.1바퀴 반까지는 돌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토론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의미에서 먼저 이 환경권에 대한 해박한 지식, 또 연구, 또 현장에서 경험을 하시고 계신 우선 세 분한테 먼저 발언을 제가 좀 하시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발제해 주신 내용만 해도 우리 한 박사님 발제해 준 내용만 해도 쟁점이 많은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 3차 포럼 내용까지 포함해서 의견들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동 주최하시고 1년 내내 고생하시고 계신 환경법학회장 우리 강 교수님부터 먼저 모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또 이어서 우리 이 판사님 전주에서 올라오셨으니까 또 현직에서 많은 관점을 다양하게 경험하게 오시고 또 세 번째는 우리 김종철 교수님은 차기 공법학회 회장님으로서 이 헌법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 세 분의 토론을 들은 다음에 자유롭게 플로어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교수님 부탁합니다. 네, 우리 한상훈 위원님의 아주 고귀한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환경권이 실질화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며 어떻게 실질화할 수 있는가 그 방안을 같이 모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 환경권에서 환경의 의미부터 우리가 좀 더 짚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강금실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 환경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생활 환경까지도 포함하는데 자연 환경을 보호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모두가 다 공감이 되지만 생활 환경은 굉장히 이익 충돌이 많은 영역이다. 그러므로 나의 환경을 보호하면 상대방의 환경에 대한 침해가 된다. 즉 이런 점에서 환경권의 보호는 굉장히 많은 가치, 이익들의 서로 조정작용이 필요하다. 그런 점들을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에서 충분한 내용들이 환경권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상훈 위원님께서는 이제 그 법률 유보 조항을 삭제하자라는 주장도 아주 좋으신데 그것이 이제 삭제되는 경우에 과연 이러한 구체적인 이익 형량들을 어떻게 조정해 낼 것인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듭니다. 또 환경권 조항 안에 이제 그 동물에 대한 보호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전적으로 이 모든 생명체는 존중받아야 하는데 제가 독일에 가보니 자기는 소고기를 안 먹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환경권에 기초해서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다 같이 고기를 먹지 말자라는 이런 운동이 벌어진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헌법에 꼭 들어가야 될 것은 국제적 공조 문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환경이 현재적으로 우리 스스로만 잘해서 환경권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상의 환경권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협력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관심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점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발표해 주셨는데도 짚을 거 다 짚어 주셨네요. 이어서 우리 이 부장님. 예, 반갑습니다. 환경권 40주년 행사에 참여해서 우물안 개구리를 벗어나서 눈을 이제 많이 떴고요. 그동안 이제 얼마나 각계각층에서 이 환경권의 실질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이켜 보면은 저희 사법부에서도 이 환경권을 이제 내세워서 이제 환경보호를 했던 하급심 판결들이 초반기에 좀 있었습니다. 이 헌법의 영향을 받아서. 근데 이후에 이제 대법원에서 환경권은 실체적 권리가 아니라 일종의 뭐 프로그램적 권리 이런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를 들고 나올 수는 없다라고 해서 그 이후로 이제 환경권에 대한 논의가 사법부 내에서 많이 이제 수그러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환경권 40주년의 실체화에 가장 큰 장애물이 그 대법원 판결이 아니었나라는 반성적인 생각도 들긴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가 환경을 무시하거나 환경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요. 주로 이제 사법적 영역에서는 이제 생활 이익이라는 개념을 내세우고 공법적 영역에서는 환경 이익이라는 개념을 내세워서 사실상 그 환경권을 실체화하는 노력을 사법부 나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지금 대법원의 환경법 환경법 분야 연구회라는 그 소속으로 판사 한 150명 정도가 열심히 환경 보호를 위해서 연구하는 그 일원으로 나왔고요, 이 자리에. 근데 이제 시대가 이제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 이후로는. 왜냐하면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0개의 개별 입법들이 마련됐고 또 국민들의 인식 변화도 많이 생겼고 기후 변화라는 것은 단순히 그 기존의 뭐 생활이익이라든지 환경이익 갖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과거의 법리 갖고서는 이 많은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을 포섭하기는 좀 어려운 시대가 왔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귀중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헌법적 이제 이념을 진짜 이제 실체화하고 구체화해야 될 시기가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하지만 이제 그냥 이제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연 환경권이라는 개념을 실체적 권리로 받아들였을 때 소송에서 과연 이거를 어디까지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기존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 공권들과의 관계에서 이게 배척되는 거냐, 아니면 중첩되는 거냐, 아니면 뭐 포섭되는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를 해야지 이게 아마 소송에서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것을 해 나가야 될 것이 이제 여기 모인 위원들과 그다음에 참석하신 분들의 과제가 아닐까 싶고, 이거는 좀 더 정교하고 정치하게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성은 다 공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마련이 되면 운이 좋게 이제 제가 만약에 있는 재판부에 이런 이슈를 갖고 한번 다뤄볼 만한 사건이 오면은 저도 이제 다시 한번 환경권을 전면으로 내세워서 그리고 그 정의를 자세히 정교하게 만들어서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다는 욕심이 지금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늘의 그 논의들을 잘 반영해서 여러분들의 그 노력이 헛되이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실무가로서 좀 어려운 환경 소송 관련해서 좀 어려운 문제들이 요즘에 드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사인 대 사인 간의 분쟁이 많았거든요. 뭐 공해 소송이라든지 손해배상을 위주로 이제 진행되던.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 개별 입법들이 마련됨으로 인해서 이제 공법 대 공익 대 이제 사익의 관계로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청에 대해서 대법원이 환경에 관한 재량을 널리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환경청의 어떤 재량 행사, 환경보호를 위한 재량 행사를 판사들이 함부로 뒤집는 일은 이제 없고, 저희도 최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이제 존중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더 어려워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일종의 공익 대 공익의 충돌 같은 건데요. 예를 들자면 최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소송들 중에 보면은 이제 태양광 발전, 화력 발전을 대체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을 했는데 이 태양광 발전이 너도나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경관 보호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뭐 호수 같은 데다가 태양광 파넬을 쫙 깔아놓을 경우에는 수 생태계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 내에서의 공익과 고익 간의 어떤 충돌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SRF를 이용한 폐기물을 이용한 화력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목재 펠릿을 이용한 화력 발전 같은 경우도 경유라든지 그 그 석탄을 이용한 걸 대체제로 도입이 됐는데 이게 미세먼지 규제와 또 충돌을 일으켜서 지금 공익 대 공익 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이게 또 넓은 범위로 보면 국가 전체적인 어떤 사업과 그다음에 그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의 어떤 지역 주민들, 지자체 주민들의 보호와의 충돌 문제가 생겨서 지금은 이제 사익과 사익, 공익과 사익을 넘어서서 공익과 공익 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해결이 제일 어려운 저희한테는 숙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과정들을 보면은 입법부라든지 행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 뭐 친환경적인 정책을 시행할 때 장기적으로 보고 어떤 결과를 주도 면밀하게 예측을 하면은 이런 문제들이 줄어들 텐데, 이것을 어떤 시대에선 확 밀어붙였다가 문제점이 생기거나 아니면 다른 방안이 오면 또 다른 쪽으로 확 밀어붙이고 이러면 이제 중간에서 그걸 믿고 했던 국민들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우리가 환경적 가치를 나른다고 해서 그게 국민한테 납득이 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여기 계신 입법, 행정, 그다음에 언론 모든 분들께서 배려를 하셔가지고 환경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아주 치밀하고 장기적인 발전으로 하면은 저희 사법부의 고뇌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많이 배웠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추상적 권리
이 법률로 규정하는 수상적 권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시는 노력들, 또 최근에 이 공익 대 공익의 충돌 문제, 또 이 행정부의 어떤 좀 더 면밀한 노력, 이런 것들을 정말 참 아주 핵심만 콕콕 찔러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정철 회장님 또 말씀을 해주시죠. 예,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환경권을 실질화해야 된다는 당위에 대해서는 오늘 강금실 장관님께서 제안도 해주시고 또 이기용 대표님께서 또 그 기도 발제에서 말씀해 주신 거에 의하더라도 누구도 이제 부정할 수 없는 단계에 있고요. 조금 전에 이 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남겨진 과제는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해 낼 것인가의 이 문제이고,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을 바꾸거나 입법을 바꾸는 것 같이 한상훈 박사님께서 그 발제해 주신 내용과 같이 적극적인 어떤 그 입법 정책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과정 이후에 또 혹은 지금이라도 또 그런 당위들을 실현해 내기 위해서는 현행의 어떤 헌법 체계 내에서 해석을 통해서 실천해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영역과 관련되어져서 헌법 부분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강현우 회장님께서 법률 유보 조항 삭제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을 달리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한상훈 박사님께서는 그 삭제의 필요성을 좀 단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전제했듯이 이익 조정은 국가가 해야 될 불가피한 과제인 것이고, 그것은 우선적으로 법치주의적 원리에 따라서 입법을 통해서 구체화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어떤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헌법의 법률 유보 조항을 없앤다고 해서 이 과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런 절차들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달라질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2018년 대통령 개헌안이 고민한 그 법률 유보 조항의 구체적 방식 변경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현행 헌법에 의하면 내용과 한계에 대해서 법률로 정한다라고 함으로써 사실상 환경권을 입법 부작이나 혹은 입법 자체에 의해서 불충분하거나 거의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재량을 두는 듯한 조문 구조를 가지고 있음과 반해서 2018년 개헌안에서는 1항으로 그것을 올림과 동시에 다른 조항들도 다 이런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형성의 어떤 재량을 축소할 수 있는 해석 구조를 발휘할 수 있는 법률 유보 조항을 두었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법률 유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없을 수밖에 없는데, 헌법에서 그것을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하기 위한 조문 방식을 채택을 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조금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법률 유보지만 그 재량을 한계를 또 설정하는 법률 유보로서도 기능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환경권의 실질화에 있어서 현실적인 방안이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회권과 별개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가 연계해야 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진 환경헌법 포럼의 개정안은 매우 중요한 논점을 제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상훈 박사님께서는 사회권과 환경권을 결별시켜야 한다라는 주장으로 나아가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은 방법론적으로 사회권과 결별하는 문제는 사회권 자체가 아마도 그 추상적 권리적인 어떤 속성을 가져서 권리 구제에 개인적 권리 보장에 충실하지 못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현대 그 기본권론, 인권 보장론에서 사회권은 이제 자유권 못지않게 국가의 충실한 보장 의무가 구현되어져야 할 권리로서 인정되어 가는 그런 방향성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환경권도 사실은 그 우리가 다 숙지하고 있듯이 자유권과는 달리 국가의 적극적인 어떤 개입이 전제되지 아니하고는 실현될 수 없다라는 본질적
속성 자체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사회권과 결부시키기보다는 사회권과 더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국가의 어떤 보장 의무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론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해석을 통한 실천 부분과 관련되어져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인데요. 제10조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한 기본권 보장 의무 조항의 적극적 해석이 중요한 발판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집에 뒤에 2부 국제 학술 대회에서도 주요 발제자께서 그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제10조의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도 과거에 국가가 국가 스스로가 개인의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아야 할 그런 어떤 의무로 굉장히 좁게 해석되어 왔었습니다. 리스펙트 의무라는 것인데요, 존중 의무라는 것인데 이것은 오늘날 국제인권법 등에서 사회권을 비롯한 환경권, 기차 등등에 있어서 사인에 의한 침해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환경 조성 의무, 법제적 조성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그런 의무로 발전되어 가고, 그다음에 사법권 부분에 있어서도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의 원칙을 더 실질화해 가지고 이런 사법적 적극주의적 방법에 의한 국가뿐만 아니고 사인에 의해서도 기업에 의해서도 환경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이론과 법제적 노력들이 혹은 국제적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수용해서 충분히 이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입법 의무를 확대한다거나 사법 부분에 있어서의 권리 해석과 관련된 부분들의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헌법적 근거로서 기본권 보장 의무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시간 한계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30초만 마지막으로 이게 소위 기본권 보장 의무의 두 번째 부분인 프로텍트 의무의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주로 사회권과 관련되어지는데 국가는 또한 실현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사인에 의한 침해나 국가에 의한 존중만 가지고는 최소한밖에 안 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물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 풀필할 의무가 있고 프로모트할 의무가 있다라는 그 부분들이 발전되어 가고 있고, 환경 부분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환경권을 아예 권리로서 개인이 가지는 권리로서 보장했기 때문에 이 의무는 더 확고하게 강조되어질 수 있는 헌법적 발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을 발전시킨다면 환경권의 실질화에 많은 진전을 이룰 수 있는 법적 혹은 헌법적 토대는 우리에게 이미 구축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지체되어서 송구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은 환경권 문제라서 사실은 김 교수님한테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이게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김 교수님, 강 교수님이 법률보조항 삭제에 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 박사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에 말씀을 제일 안 하셨던 분 중에 우리 이한소영 우리 처장님 발언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모처럼 한번 먼저 말씀하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으로 있는 이한소영이고요. 제가 참석을 오늘 처음 해서 아마 발언 기회가 예, 죄송합니다. 앞에 말씀을 귀한 말씀 잘 들었고, 저는 사실 그러니까 지구 공동체의 운명이 인간 공동체의 운명이다라는 지점들이 되게 이제 다른 말씀도 포함해서 이제 되게 인상 깊고, 이런 개념을 어떻게 환경권에 반영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관련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연을
그 자원이나 도구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개별적인 권리, 자유와 평등이라는 근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집합적인 권리로서 권리를 인식하는 것, 권리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환경권에 담는 거가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환경권이 실행되는 과정,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서 제가 이제 주로 활동하고 있는 환경보건 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도 2차 종합계획에서는 여러 가지 그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연령은 많이 고려하게 되는데, 젠더라던가 계급적인 차이라던가 뭐 다른 차이들을 어떻게 환경에 쾌적한 환경,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로 확보하는데 그 차이를 고려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담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통합이라는 지점에 대해서도 잘 짚어주신 것 같은데, 중앙 정부와 지역 사회의 통합이라던가 아니면은 사실 그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라던가 아니면 생활용품이나 생활 환경에 대해서도 부처 간 통합이 되게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라던가 예방해야 될 것들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 간 통합이라던가 아니면 그 행정과 지역 사회 주민들의 통합,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앞으로 이제 특히 지역 중심의 환경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하고 실질화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환경권의 측면으로 잘 고민되고 당기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논평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바로 이제 한 1분 이내에서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그동안에 충분히 의견을 드렸었는데 말씀하실 기회를, 오늘은 그 3시 회의 때문에 이렇게 좀 서두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어느 분이, 우리 허탁 박사님, 교수님. 네. 없으신 것 같아서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산업혁명 이후에 환경이 200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이제 악화됐는데, 오늘 기조연설 발표 또 제안에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각 구성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소비자, 시민의 지금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기업이 친환경 활동을 해도 그것이 소비자나 시민 쪽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것이 순환고리를 연결할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이 시민들이, 우리가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 소비자가, 과거의 소비자가 소비를 하는 사람을 소비자로 정의했다면, 이제 소비자의 역할은 구매자고 사용자고 폐기자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구매도 잘하고 사용도 잘하고 폐기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도입을 하고 정착시켜야 되겠다. 그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고 앞으로 언급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하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김익수 사장님, 대표님. 예, 허 교수님 말씀에 이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금실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3번째 내용 중에 이제 정보 얘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알 권리에 대한 것에 대한 해석이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국민들이 예를 들어 환경 문제나 지속 가능 발전, 기후 변화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대로 알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학자들, 전문가들은 너무 어렵게 표현을 해서 모르고, 또 정부기관들은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하지 않으려고 수위를 낮춰서 제공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의미에서 환경권의 제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게는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대학원생들, 일반인들에게까지 환경교육,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지속위원장님, 문 교수님 말씀 좀. 회장님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특히 회장님께서 이제 그 제안하신
생명 존중, 뭐 지속 가능 발전, 고통 분담, 확고한 법 집행, 그리고 이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님께서 이제 정리해 주신 이 제안 6가지 전폭적으로 이제 그 지지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뭐 한 가지만 조금 더 덧붙이자고 얘기를 하면은 이 환경권에 대한 정책들을 수립해 나갈 때 전 뭐 그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일을 이제 했었지만 굉장히 좀 많은 좌절을 겪었는데 오늘 이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국가위원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제안을 보면서 그 좌절감이 굉장히 많이 극복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조금만 덧붙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환경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것이 전 법은 잘 모르지만 이것이 이제 뭐 이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어떤 법적인 스타일들을 보면은 영국식의 접근하고 이제 미국식의 접근이 굉장히 대조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어떤 식이냐고 하면은 미국은 그 이 환경 사범을 도둑 잡듯이 이제 그 접근을 하고 영국은 환자를 치료하듯이 접근한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이제 하는데요. 뭐 데이비드 보겔 같은 사람들이 이제 뭐 국가 그 규제 정책의 스타일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굉장히 이제 그 기업과 적대적인 그 정책을 가지고 왔던 미국식의 정책이 굉장히 많은 쟁송을 불러일으켰고 이 쟁송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 환경 규제가 배불리게 한 것은 이제 변호사들밖에 없었다 워싱턴에 뭐 이런 얘기들까지 이제 나왔고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규제자들이 이제 굉장히 이 컨설팅하는 이런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양자의 관계가 협력적이면서도 결국 나타나는 환경 성과는 비슷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권에 관한 법 규제나 법 시스템을 개정을 해나가고 보완을 해나갈 때 과연 어떤 식의 스타일을 우리가 추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조금 같이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한 가지만 더 그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지금 환경 정책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정책의 수단들을 크게 이제 대비를 하면은 특히 환경 정책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 환경에 대한 규제 정책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발전되는 것이 이제 뭐 경제적 유인책의 정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보다도 사전 예방적인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이제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기존의 정책들을 이제 보면은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왜냐하면은 환경 파괴되는 것을 사후건 사전적인 건 억제하는 데 초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환경 정책이 나가야 될 방향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환경 요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적극적인 환경 창조 정책으로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나치게 기존의 법 체계에서 어떤 것을 하지 말라는 뭐 이런 식의 법제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것들을 굉장히 조장하고 적극적으로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관련 법 체계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정말 저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번에 우리 강찬수 박사님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헌법에 이제 환경권을 정해놓았다 하더라도 지난 30년, 40년 보면은 정부나 지자체가 주도한 어떤 개발 사업, 뭐 새만금 사업이든 사대강 사업이든 정부나 지자체가 개발 사업을 주도하면서 그러니까 시민들의 환경권을 해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환경권을 다시 찾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이제 소모적인 시간을 보냈고 에너지를 낭비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 페놀 사고든 가습기 살균제 사고든 이제 많은 문제를 일으킨 측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발전이 있었다,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전 예방적인 측면에서 좀 더 많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요즘 그린 뉴딜도 그렇고 온실가스 장기 감축 계획 이런 것들을 보면은
5년 단임의 어떤 정치 체제가 가지는 한계 있는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환경권 외에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헌법 개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몇 분 아직도 남으셨는데요. 갈 길이 멉니다. 우리 김영선 수석님도 국회 네, 반갑습니다. 차원에서, 저는 네. 국회에서 그 환경부가 행정 행위를 하고 법을 집행하고 예산하는 걸 보고 이제 모니터링을 해오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기영 장관께서 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일부 있는데 사실 환경권이 헌법에 명시돼 있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것들이 개별법들에 이렇게 명시돼서 제시돼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환경부가 법을 집행하고 규제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냐면 위임과 이양돼 있는 사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주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논의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 밑으로 내려가면 손발의 문제들이 실제로 이 법을 집행해서 규제하고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이제 역량도 딸리고 인원도 없고 장비도 없는 곳에 일이 가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참 큰 현실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갖다 그러면 어떻게 잘 극복하고 현실 진단을 해서 이걸 빨리 위임 사무는 돌려놓으면 되는데 이양 사무는 법을 또 다시 바꿔야 되는 큰 어려움이 있는데 넘길 때부터 큰 그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정부가 어떤 기조를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환경부 자체도 이런 고민들을 엄청 많이 하는데 사실은 주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위임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이양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KI에서 조금 좀 심도 깊게 해서 좀 그 연구를 해서 이건 실제로 그 지방정부 할 수 없는 일이니 다시 돌려서 중앙정부에서 좀 하고 그 다음에 역할이 되고 역량이 되고 예산이 지워주고 이런 경우 다시 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좀 객관적인 보고서로 좀 나와서 제시돼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절실히 들어서 제가 한 15년 일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현장에서는 뭐 이것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 그냥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프리라이더들이요. 우리가 이 법을 잘 만들어서 사실은 공병보증금제 같은 제도는 지금 보면 전체가 다 합의해서 사회적으로 물자를 아끼고 다시 쓸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다 합의해서 사회적 합의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자기네 특별한 제품을 많이 팔려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특별한 옛날 병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은 그냥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지 않지만 이 제도 안에서 그러니까 무임승차해서 혜택을 누리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공병보증금 제도로 제일 큰 혜택을 받는 것은 저기 주류 생산업체들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황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이 환경법이 이제 40년 환경권이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다 예방해서 정리해가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정말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네요. 지금 한택환 교수님, 최준호 총장님, 또 추장민 부원장님 하고 네 분이 남으시네. 박태현 교수님까지. 그래서 우리 최준호 총장님 늦게 해서 죄송한데 1분 정도로 네, 짧게 하겠습니다. 네,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준호입니다. 저는 오늘 너무 좋은 말씀들 들었고 특히 강금실 장관님께서 앞에서 제안문을 읽어주실 때 마치 광장에서 환경권 선언문을 듣는 것처럼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하루속히 더 빨리 많은 분들하고 만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 한상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환경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3단계 그 세 가지 환경헌법, 환경입법과제 개선, 과제, 그다음 환경행정 개선 이렇게 있는데 방금 전에 그 말씀해 주신 그 현장에서 환경운동 현장에다 보면 환경헌법이나 입법과제는 먼 얘기고 환경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으로 해서 환경운동이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실제로 환경권이 실질화하기 위한 어떤 부분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환경권에 있어서 어떻게 환경권을 실제로 하느냐라는 부분에 정의로움이라는 부분들을 같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그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나 이런 곳에서 탈석탄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석탄 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항상 소외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환경권의 실질라도 이런 부분에 정의라는 부분을 꼭 같이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란 부분을 꼭 넣도록 한 박사님 챙겨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한택환 교수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법 전문가가 아닌데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그냥 엉뚱한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아까 그 환경권의 뭐 법률 유보정을 삭제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그거는 타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결국은 그렇다면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입법을 하는 사람들의 책무라든가 뭐 이런 게 중요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법을 만드는 게 국회니까 국회의원들의 의무고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나 환경 관련 법이니까 그리고 뒤 환경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인풋이 들어가야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석탄 발전 쪽 전에 최준호 사무총도 말씀하셨지만은 석탄 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건 당위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법률 입법을 통해서 하는 걸 보면은 환경 관련 법률이나 환경 전문가의 손이 아니라 에너지 전문가의 손에 의해서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서 했다 이런 논의들이 있었고 국회에서도 활발히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환경권이라는 것을 입법을 통해서 이제 실현을 한다고 할 때 환경 전문가가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다른 사람들의 손에 가도 뭐 국가 전체랑 상관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엔 아니라고 보거든요. 환경 전문가 해야 되는 이론적인 그 행정부 내에서 그래야만 되는 당위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환경권을 갖다가 환경이라는 게 어디까지 환경인지를 꼭 그 밝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모호하게 내버려둬도 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보건이나 이런 거에 관한 게 환경권인지 아닌지 수용체 중심이니까 다 들어갈 수도 있지만 또 이게 안전 문제인지 그런 것도 있고 조금 더 좀 민감한 문제지만 조금 전에 제가 영문 논문을 봤는데 원자력으로부터의 안전도 환경권의 일부다라는 주장을 논문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하게 내버려두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추장민 부원장님 하고 이제 우리 박태환 변호사님 남았는데 박태환 변호사님은 그 동안에 발표도 많이 하시고 왔으니까 양보하시고 우리 추 부원장님 말씀으로 토론은 마무리를 짓고 우리 두 분 원장님과 강금실 장관님 추가하실 일 있으면 추가하고 또 한 박사님 마무리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우리 환경부 대표 선수도 말씀을 우리 이정미 과장이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가서 잘 보고해서 가능한 한 반영해 주실 게 있으면 하시는 걸로 부탁을 드리면서 좀 양보를 그러면은 추원 부원장님. 예, 장관님 제가 부원장을 그만둔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여전히 부원장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까 그 한상훈 박사께서 발표한 여러 가지 환경권과 관련 입법 과제, 예를 들면 뭐 연고적격, 행정구제, 참여, 정보조건 굉장히 많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걸 좀 환경부와 좀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가지고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좀 반드시 환경법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입법 과제가 우선순위 정해진다면 그걸 실질적으로 좀 입법하는 그런 이후에 후속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그 이 판사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환경권을 실질화할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많은 환경권 내에서 가치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우리 포럼을 그냥 올해로 끝날 것이 아니라 환경부하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도 계속 포럼을 유지해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정환님 덧붙이죠. 특별히 덧붙일 말보다는 토론 과정에서 정말 많이 공부했고요. 저도 이제 같은 말씀 드리고 싶은데 계속해서 이규영 대표님
모시고 그 환경권 포럼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거,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후위기가 점점 급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논의와 토론 단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마무리 말씀으로 은지영 원장님께서. 예, 하여튼 오늘 환경권의 현재와 미래 40주년 기념 포럼 이제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제가 그 지난주에 그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정무위의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환노위에 불려가지는 않는데 환노위에 지난주에 제가 불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이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거였는가 하면은 이 지금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자연 훼손과 관련된 이런 이제 갈등을 이제 질의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상당히 그 저희 기관이 환경영향평가 본부가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한 거를 이렇게 심사, 리뷰하는 그런 기능도 저희 기관이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온실가스 이제 감축 계획도 저희가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기관 안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조금 일치하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다 환경을 하여튼 중시하는 그런 어떤 그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철학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상당히 참 잘 그 논의되고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번에는 그린 뉴딜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 하는 말씀을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어쨌든 환경법 하시는 분들은 조금 구체적으로 에너지 전환이면 에너지 전환 또 아니면 뭐 자원 순환이면 자원 순환 물론 거기에 전문가만큼 알기는 어렵겠지만 좀 그래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다가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실제적으로 그런 전문가분들은 이제 기술적인 얘기만 맨날 하지 말고 사실은 그런 것들을 실현하려면 법 체계가 또는 제도적인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좀 더 이런 그 법적 제도적 정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우리 사회에 있는 이런 갭들을 좀 줄여가고 정말 지속 가능한 사회로 더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마무리 겸 안내 겸 진짜 30초간 이제 한 박사님 말씀. 네, 제가 제안 드린 것은 완결성이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의견들, 특히 법률 유보 조항에 대한 이 부분은 뭐 저희도 심도 있게 많이 검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좀 변화를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소위 사법부의 그 입법 해석에 대한 이런 배경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한 가지는 저희가 환경국가 원리를 헌법에 수용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 속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국가의 이런 환경 보장 의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례가 없지만 가장 강력한 이런 법 체계를 좀 갖고 어떻게 하든 지금보다 좀 뭔가 달라지고 개선돼야 될 필요성과 절박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포럼에 진짜 이렇게 우리 대표님 두 분 너무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강금실 장관님은 18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20년까지 그래서 이렇게 함께해 주신 거 든든하고요. 차후에 그 포럼의 지속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하고 내부적으로 좀 고민도 하고 그래서 가능한 한 뭐 지속될 수 있도록 뜻을 받들어서 다시 또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시간이 없었지만 짧은 시간에도 전부 정말 우리가 계속 되씹어야 될 그런 말씀들을 전부 해주셨습니다. 이걸 잘 모아서 우리 한 박사님이 좀 더 정리해서 좋은 결과물로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난 1년 동안 위원님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쟁쟁하신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저희 토론이 좋은 기록으로도 남고 또 저희 상호 간에 좋은 도움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